안녕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간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길을 가라.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게 되잖아요. 특히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하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죠.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른 얼굴을 보일 때 그 황당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으세요? 분명 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경험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사람이 확실히 단단해지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군요. 저는 그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귀 기울여 들어봐 주세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여유롭게 먹고 살 정도는 되는 의류 사업가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외동딸로 자랐어요. 부모님은 각자 회사를 다니면서 맞벌이로 지내셨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안에 박혀 있지 말고 바깥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되니까요. 딸, 엄마 아빠가 일하느라 바빠서 너랑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아요. 전혀 외롭지 않았고요. 오히려 엄마 아빠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잘 놀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빈자리 느끼지 않고 씩씩하게 잘 지내줘서 고맙다. 그래도 친구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때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편하게 말하도록 해라. 저는 자연스럽게 활발한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도 어울리고 친구의 학원 동생이랑도 가깝게 지냈어요. 세상에 재미있는 게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학교 끝나고 하루 종일 놀러 다녀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을 때도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구를 괴롭히고 다닌 적은 없어요. 하지만 꾸미기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는 걸 좋아했죠. 그 시절엔 우리의 우정에 심취해서 세상이 다 우리를 위한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평범한 사춘기 여고생들이었어요. 예뻐 보이고 싶었을 뿐이지 겁은 많았다고요. 술이랑 담배는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를 싸잡아서 문제아 취급했습니다. 너희 어디 갔다가 오는 거야? 담배 피고 온 거 맞지? 당장 내놔라. 너희 같은 계집 애들 몰려다니면서 뭐 하는지 뻔하다. 아닌데요. 태어나서 한 번도 담배 핀 적 없어요. 그냥 오늘 급식 맛없다고 하길래 매점 다녀왔을 뿐이에요. 그런 핑계가 통할 줄 알아? 너네 학교 근처에서 교복 입고 담배 피우다 걸리면 가만 안 될 줄 알아? 괜히 학교 망신 시키면서 돌아다니지 마라. 학교 선생님들이 멋대로 오해해서 혼낼 때마다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핑계로든 선생님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종아리를 얻어맞았습니다. 우리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렇게 주기적으로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멋부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유난히 예민하게 감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머리가 길다 싶으면 바로 가위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몇 번 머리를 잘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게 사춘기 시절의 패기였던 것 같네요. 저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라고요. 학교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렸거든요. 우리 반장 체육 나갔다 오고 나서 지갑 없어졌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다들 당장 가방 열어. 담임 선생님은 학급 친구들 모두에게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담임 선생님이 낱낱이 세세하게 살핀 가방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제 것이었죠. 저는 반장이랑 자리도 멀었고 어떤 지갑을 갖고 다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하더라고요. 이 요망한 게 그 사이에 어디에 숨긴 거야? 당장 말하지 못해? 너 하다 남의 물건에 손까지 대냐?
벌써부터 이러면 네 남은 인생도 어떻게 굴러갈지 예상이 된다. 되먹지 못한 게 뻔하지 뭐. 제가 왜 반장 지갑을 가져가요? 저는 충분히 용돈 받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지금 제 가방만 살피셨고 다른 애들 가방은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다른 애들 가방을 왜 살펴봐? 우리 반에 너 말고 더 있을 리가 있냐? 애들도 다 지금 속으로 너를 수상하게 여기고 있을 거라고. 괜히 애꿎은 친구들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당장 꺼내. 저는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습니다.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반장이 전교 상위권 성적을 내는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더욱더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제 사물함까지 뒤져보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저는 떳떳한 상황이었으니까 불안하지도 않았죠. 그저 담임 선생님의 기행을 한숨 쉬면서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도난당했다는 지갑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그 반장의 사물함에서 발견됐어요. 심지어 담임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의 사물함을 다 열어봐서 확인한 게 아니었고요. 다음 수업을 준비하던 반장이 사물함을 열었다가 찾았습니다. 반장은 본인 때문에 한바탕 소란이 있었기 때문에 무척 당황스러워했어요. 다른 학급 친구들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수군거렸죠. 너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아? 빨리 담임한테 가서 찾았다고 말씀드려. 너 때문에 괜히 내가 도둑 취급당했잖아. 반장은 제 눈치를 보면서 바로 교무실로 달려갔어요. 그렇게 저는 반장과 담임 선생님한테 사과를 받게 될 줄 알았습니다. 속은 상했지만 관대하게 용서해 주리라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은 제 기분은 관심도 없다는 듯이 쾌활하게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얘들아, 반장 지갑 찾았다고 한다. 얼마나 다행이야. 괜히 우리 반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걸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른다. 우리 반에 서로 부끄러울 짓 하는 친구가 없어서 자랑스럽구나. 저는 정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받게 될 줄 알았으니까요. 심지어 반장도 담임 선생님의 말에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둘 다 저한테 사과는 안 하더군요. 그냥 도난당한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죠. 그런데 담임 선생님도 내심 저를 범인으로 몰아갔던 게 양심에 찔렸나 봐요. 제 표정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데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너 표정이 왜 그래? 나 때문에 기분 나빴다 이거야? 그게 하늘 같은 선생님 앞에서 지을 표정이냐고. 너는 나한테 사과받을 건수 하나 잡았다 싶은가 본데 택도 없다. 그러게 의심받을 짓을 왜 해? 앞으로도 우리 반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무조건 네가 경계 대상 1호야. 저는 괜히 일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문제를 만들고 다니는 게 즐거운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친구들이랑 왁자지껄 지내는 게 좋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은 분해서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선생님이라는 분이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제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잘못하신 거라는 걸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정말 뻔뻔하시네요. 그리고 반장, 너도 평생 선생님 뒤에 숨어 살 수 있을 줄 알아?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저는 담임 선생님과 반장에게 고함을 치고 반을 뛰쳐나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몸이 다 떨릴 정도였어요. 우리 반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들은 친구들이 저를 다독여줬지만 도저히 마음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겉으로 상처가 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집으로 귀가했는데요. 더욱더 황당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굽신거리면서 전화 통화 중이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제발 저려서 먼저 선수 친 거예요. 심지어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저를 모함하듯이 말하는데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지도하는 학생인데 그렇게 반을 나가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과외 선생도 아니고 담임인데 다른 애들까지 분위기 싸해져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가정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주세요. 학급 분위기에 지장이 있었다고 하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버릇없게 군 건
분명 우리 아이가 잘못했지만 다 보는 앞에서 도둑으로 몰아가 놓고 사과 한 번 없으신 게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 맞나요? 제가 억울해서 가슴을 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굽신거리다 말고 담임 선생님 말에 반박하시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제자도 용서 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담임 선생님은 우물쭈물거렸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숙이고 들어오지 않는 우리 엄마한테 뿔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직접 사과하러 오지 않으면 저를 징계 내리겠다고 통보했으니까요. 담임 선생님은 제가 원래도 태도 불량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뭐 하나 다 꼬투리 삼겠다는 의도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도 담임 선생님의 부당한 대응에 분노하셨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가 징계받을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억울한 상황에서 편 들어주셨을 뿐인 우리 엄마가 빌빌 기어야 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자퇴를 선언했죠. 부모님은 당연히 걱정하셨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하지 않겠어?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냥 눈 한번 딱 감자. 엄마가 사과드리러 다녀올게. 아니에요, 엄마. 이런 말도 안 되는 학교에 다닐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전 어차피 공부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냥 이번 기회에 다른 길을 찾아볼게요.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드시고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학교에서 당당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더 이상 부모님 가슴에 멍들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를 가졌답니다. 저는 동대문에서 일을 배워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리버리해서 등짝 맞기 일쑤였지만 결국 버티고 또 버티니까 번듯한 사업을 꾸릴 수 있었죠. 수익도 올라가서 부모님에게 두둑한 용돈을 드리며 효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중에 생산직으로 대기업을 간 친구가 있었는데요.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하더라고요. 아이, 너 남자친구 사귄 지 오래됐잖아. 한번 만나봐. 막상 만나서 말이 잘 통할 수도 있고 뭔가 서로 반할지도 모르잖아.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 거면 몰라도 어차피 나중에 시집 갈 거면 기회라고 생각해봐. 친구가 작업복을 걸어두는 캐비넷에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을 붙여놨다는데요. 본사 사무직 남자가 공장 상황을 보고하러 왔다가 우연히 보고 마음에 들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 감흥이 안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고졸 학력도 자퇴하는 바람에 검정고시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대기업 사무직이면 스펙이 장난 아닐 텐데 딱 봐도 안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거절했죠. 그런데 남자가 너무 간절하게 저와의 연결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중간에 껴서 난처해하는 것 같길래 저는 식사만 같이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충 만나서 예의상 대화 몇 마디 나누고 정리하면 되겠다 싶었죠. 친구한테는 일적으로 보는 사람일 테니까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괜찮은 남자더라고요. 괜히 허세 부리지도 않았고 매너가 좋았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첫눈에 반한 건 처음이라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그냥 맛있는 한 끼 같이 먹으러 왔다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별거 없는 사람인데 너무 큰 기대를 갖고 나오셨을까 봐 걱정스럽네요. 실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사진이 잘 나왔나 봐요.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신데요. 저는 지금부터 숟가락이 코로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벌써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되거든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미인 앞에서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가족을 엄청 소중하게 여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누나랑 같이 자랐다는데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본인이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게 단순히 스스로 잘나서 간 게 아니라고 생각하더군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효자랑은 만나는 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남자는
본인 어머니만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부모님을 각별하게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도 공감해 주더라고요.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라면 감동받아서 눈물 흘렸을지 몰라요. 그래도 부모님이 나경 씨에 대해 신뢰를 갖고 계셨나 봐요. 아직 어린 딸이 고등학교를 자퇴한다는데 승낙해 주시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고집 부려서 얻어낸 거죠. 그래도 부모님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남자가 본인 어머니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자는 어릴 때 소아암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하라고 했을 정도로 아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자의 어머니가 구두 닦고 식당 설거지 해가면서 번 돈으로 병원비를 대셨대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나은 거죠. 남자는 본인 때문에 누나가 제대로 된 서포트를 받지 못했다면서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지났어도 은혜를 잊지 않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개팅 자리를 즐겁게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죠. 우리는 나이가 적지 않다고 생각해서 바로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제가 대기업 다니는 남자를 데려왔다니까 놀라워하시면서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는 도대체 누가 될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 사이를 데리고 왔네. 둘이 너무 잘 어울려서 보기 좋다. 잘 맞나 봐요. 제가 먼저 반해서 대시한 거라 꿈 같습니다. 나경 씨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절대로 눈물 나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지켜봐 주시면 흐뭇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머, 벌써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죠? 우리 딸이 다정한 사람을 만나서 기쁘네요. 결혼은 서로 잘 보듬어주면 돼요. 혹시 우리 딸 때문에 속상한 일 있으면 연락하고요. 제가 나경이 혼내줄 테니까.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서 저도 남자친구도 무척 긴장했는데요. 다행히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벌써 눈에 하트가 달린 것처럼 좋아하셨거든요. 남자친구도 얼른 또 뵙고 싶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예비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거든요. 남자친구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되게 사치스럽다는 인상을 주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거실장 위에는 온갖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쌓여 있었고요. 테이블 위엔 온라인 쇼핑몰에서 갓 배송된 택배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시길래 자연스럽게 옆을 봤는데 걸치고 있는 스카프부터 반짝이는 액세서리까지 전부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어요. 예비 시누이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내 동생이 벌써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 데려올 줄 몰랐네요. 제가 아직 시집은 안 가서 우리 집에 이렇게 인사 오는 건 처음이거든요. 저희도 많이 떨리는데 잘 보이고 싶으니까 멋 좀 부려봤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개천에서 용나듯 대기업에 입사한 것처럼 예비 시누이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받는 월급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예비 시누이랑 예비 시어머니까지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예비 시누이는 아직 팔팔할 텐데 아르바이트나 부업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사치를 부린다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남자친구가 가족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는 건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훑어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뜬금없이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학력도 모자라는 것 같던데 옷 파는 일하다가 대기업 다닌 남자 만난 거면 완전 땡 잡은 거네. 완전히 21세기판 신데렐라가 따로 없잖아. 요즘 시대는 이렇게도 신분 상승을 하나 봐. 어머님, 물론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즘은 학력으로 사람 가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남들이 대학교 다닐 때 저도 제 비전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요. 지금은 제 사업 운영하면서 탄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저런 말을 노골적으로 내뱉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를 두둔해줘서 예비 시어머니도 더 이상 문제 삼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말씀과는 달리 저를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는 양가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신혼집을 미리 구해 한 1년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 결혼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식장 후보들이 예약이 차 있어서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전에 동거도 하게 됐어요.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몇 개월 같이 살아보고 결혼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연애할 때랑 같이 살 때랑 차이가 크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양가 어른들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게 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슬슬 자주 방문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찬이 핑계였죠. 우리 아들이랑 며느라가랑 둘 다 바깥일 활발하게 하느라 바쁘잖아. 그래서 내가 힘 좀 써봤다. 나랑 네 시누이는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기도 하는데 너희 부부는 안 그래도 사 먹을 일이 많을 거잖아. 집밥 좀 먹어봐라. 솔직히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앞으로 같이 잘 지내보자고 하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받았고 상품권을 선물로 드렸죠. 그런데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살짝 뿔났나 봐요. 저랑 남자친구가 구했던 신혼집이 신축이었는데요. 같이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집안일 도와달라고 하면서 먼저 합가를 제안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며느라가야, 너랑 우리 아들 둘이서만 좋은 집에 살게 된 건데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더냐? 대기업 다닐 남자를 배우자로 맞이할 예정인데 설마 공짜로 데려가서 입 싹 닦을 건 아니지? 내가 다 키웠는데 공은 네가 가져가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억울하다. 이 자리에 남자친구도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예비 시어머니는 표정을 서운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뼈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무슨 제가 남자친구 덕분에 결혼 시장에서 구제받기라도 하는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으신 부모님 덕분에 돈 착실하게 모았어요. 대기업 다니는데 빨대가 2개나 꽂혀 있는 이 사람보다는 제가 더 결혼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요? 제가 한참 모자란데 이 사람이 데려가 주는 건 아니에요. 너 지금 일부러 나 무안 주는 거지? 빨대 꼽았다는 거 내 얘기한 거 맞지? 어머니, 그러게 왜 먼저 건드리셨어요? 이 사람은 본인 말대로 전혀 어디 부족하거나 한참 기우는 결혼 아니에요. 괜히 계산하지 마시고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빨대 꽂았다는 말에 불그락 푸르락 했는데요. 남자친구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솔직히 워낙 효자라는 걸 아니까 예비 시어머니 편을 들 줄 알았는데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배웅해드리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경고했죠. 나랑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 중인 게 맞다면 앞으로 당신 집안으로 나가는 돈 확실하게 줄이든지 막든지 해줬으면 좋겠어. 남자친구는 저와의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었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통장 깠을 때 남자친구가 대기업 다니는 것 치고 돈을 많이 못 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를 만나기 전에 충분히 모으지 못하고 가족들을 위해 썼던 건 이해해 주기로 했죠. 어차피 대기업 다니니까 월급 꼬박꼬박 나와서 돈 버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 환경이니까요. 남자친구는 제 뜻을 충분히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저도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된 거니까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지원은 해드릴 수 없어요. 어머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알아보시고 누나는 알바라도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남자친구가 가족들 앞에서는 우유부단하고 민기적거리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줘서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내심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아무래도 소아암에 걸렸던 과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한동안 마음이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한숨을 쉬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멍하니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더니 결국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눈앞에 있는 음식이 아니라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예비시댁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독립했으면 좋겠다고 한 건데 이렇게 이상가족처럼 구니까 황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이 밥을 한 끼 사주셨는데요. 남자친구가 우리 부모님 보는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두 분은 정말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장인어른 같은 남편이 계셨다면 인생이 훨씬 수월하셨을 거예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인생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의기투합해서 이겨내셨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혼자 살면서 다 감당하셔야 했거든요. 사부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세게 일어나시는 분이라 이렇게 대기업까지 간 훌륭한 사위를 키워내셨나 봐요. 아이 그만 눈물 닦아요. 우리 부모님도 갑작스러운 눈물에 당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음이 기특하다면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짜증났어요. 우리 부모님 눈치 주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 안 계실 때 뭐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워낙 사이가 좋아 보이셔서 아유 나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쳤나 봐. 괜히 우리 어머니만 불쌍하다고 눈치 주려던 건 아니었어. 분위기 어색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후로는 괜히 예비시댁 관련해서 거슬리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도 이제 결혼이 확실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으니까 괜히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았나 봐요. 저한테 괜히 태클 거는 일도 없었고 학력으로 무시하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떠받들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거나 식장 투어 갈 때도 다 따라왔어요. 저를 거의 공주처럼 대접해 주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본인들도 드레스 입고 싶다고 생떼 부릴까봐 꺼림칙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세심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우리 며느라가는 피부가 어쩌면 이렇게 곱니? 드레스가 널 위해서 만든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우리 아들이 눈이 높은데 첫눈에 반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우리 아들이 결혼식 당일에 멍하게 쳐다보기만 할까봐 걱정되는구나. 예비 시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웨딩드레스 스타일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 체형에 맞는 디자인이 어떤 게 더 예쁠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갈아입고 나올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감탄해 주기도 하셨어요. 식장 투어를 다닐 때도 아무래도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세심하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곳이 사진이 잘 나올지 저곳이 동선이 편할지 꼼꼼하게 따져주신 거예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가 저를 위해 도와주는 게 너무 어색했어요. 하지만 호의적인 태도 앞에서 마음이 녹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저절로 얼굴에 웃음꽃이 피더라고요. 오죽하면 직원이 사이가 너무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줬습니다. 와, 어머님이랑 며느님 두 분 정말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함께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웨딩드레스 고를 때 시어머님이 참석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정말 찰떡이시네요. 게다가 제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결혼식 준비로 바쁘다 보니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았는데요. 예비 시누이가 종종 간식을 챙겨주더라고요. 아무리 웨딩드레스 예쁘게 입고 싶어도 기운이 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잔소리했죠. 물론 듣기 싫은 잔소리가 아니라 웃음이 흘러나오는 잔소리였답니다. 그동안 살짝 부딪히는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란 평생 다르게 살아온 두 집안이 인연을 맺는 거잖아요. 당연히 한순간에 매끄러워질 리는 없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시누이가 확연하게 달라진 태도로 저를 살갑게 맞아주니 안심됐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요즘 당신이 우리 어머니 누나랑 어울리고 다니는 걸 보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기분이야. 내 인생에서 소중한 여자 셋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라 그런가 봐.
솔직히 처음에는 평생 가까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먼저 선입견 버리고 다가와 주시니까 나도 같이 있는 게 즐거워. 혹시 다투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열심히 조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가 보자. 그렇게 저는 순조롭게 결혼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양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하객으로 와주신 분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제가 눈물을 훔치니까 남편도 글썽이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 가기 위해 서둘러 공항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여권을 들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다. 내가 아주 그냥 이날만 기다렸다고. 그동안 우리 딸이랑 내가 너 받들어주니까 좋았지? 그거 다 속임수였다 이년아. 이제부터 네 가시밭길 시작이야. 어? 신혼여행부터 따라갈 거니까 마음의 준비나 해라. 아휴, 내가 우리 아들 덕분에 해외여행도 가보는구나.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하면서 만났을 때와 다르게 표독스러운 얼굴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글쎄 시누이까지 캐리어를 끌고 나타나더라고요. 어서 와. 우리 가족 다 모였네. 며느리 너는 이제 결혼까지 해서 발목 잡혔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사돈 부부는 고지식 하신 지 이혼이라면 인생 끝나는 줄 아시던데. 설마 부모 가슴에 대목 받기는 싫을 거 아니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결혼식만 올리게 되면 꼼짝없이 묶이는 줄 알고 공략한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제가 결혼할 때까지 별 말하지 않도록 사탕 발림했던 거죠. 저는 눈앞에 시어머니랑 시누이도 기가 막혔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기고만장한 태도에 반응하기 전에 남편부터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결혼 전까지는 선을 잘만 긋는 것 같더니 갑자기 눈을 꿈벅거리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게 저기 이제 내가 결혼하면 어머니랑 누나랑 둘이서 살아야 하잖아. 여자 둘이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다가 원래 씀씀이가 있어서 돈도 쪼들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선물로 해외여행 같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남편은 수줍게 무슨 고백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그냥 해외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을 가는 건데 시댁 식구들까지 포함시킨다고요? 그것도 저한테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한 거잖아요. 남편의 뒤에서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쩔 거냐는 것 같았죠. 저는 남편만 제대로 선을 그어준다면 시댁 식구들이 한량짓 하는 건 눈 감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이야기가 다르지 않나요? 남편이 말로는 이번을 마지막 선물로 여길 거라고 했지만 막상 또 마음 약해진다면서 본격적으로 시댁 식구들이 거머리로 살게 놔둘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새 것들을 향해 마음껏 비웃어줬습니다. 마지막 선물 아닐 테니까 괜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앞으로도 쭉 함께 할 거니까. 당신이 그토록 시댁 식구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감히 이길 수 있겠어? 그냥 속상해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지내면 돼. 그게 무슨 뜻이야? 설마 당신 내가 앞으로도 어머니랑 누나한테 생활비 지원해 줄 수 있게 허락하는 거야?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구나. 당신 같은 여자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 내가 평생 잘해줄게. 뭔 소리야? 그럴 거면 왜 결혼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다는 이유로 거머리 둘까지 떠안아야 하는 거야? 그럴 리 없잖아. 당신이 각별하게 생각하는 어머니랑 누나 덕분에 이혼하게 됐네. 그러자 남편은 표정이 싹 굳어버리더라고요. 신혼여행인데 내가 미리 말 안 하고 결정해서 그래? 당신이 결혼 준비하면서 행복해하는데 괜히 기분 나빠질까 봐 말할 수 없었어. 그만큼 나는 당신이 우리 어머니 누나랑 사이좋게 보이는 게 기뻤던 거라고. 아무리 오늘 하객분들 다 초대해서 결혼식까지 올렸어도 이렇게 속 뒤집혀가면서 사느니 지금 멈추는 게 낫겠어. 아니,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까 이혼이 아니라 파혼인 거나 다름없지?
우리 부모님도 내가 속 썩어가면서 사는 것보단 시원하게 돌아서는 걸 원하실 거야.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그제야 표정이 심각하게 바뀌면서 남편에게 미안해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면서 저를 설득하려 들었고요. 남편은 거의 무릎 꿇고 애원이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랑 누나가 미안해하는 것 좀 봐. 앞으로 다시는 빨대 꽂을 일 없을 거야. 이번 한 번만 봐주면 내가 각서라도 써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제발 이혼한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마. 당신은 지금 순진한 척하는 거야? 아니면 미련한 거야? 아직도 어머님이랑 형님 연기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니지?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나랑 상관도 없지만 그래도 참 안쓰러울 정도네. 당신 지금 빨대가 문제가 아니라 뒤통수까지 두들겨 맞고 있다고. 제가 조롱하듯이 웃으니까 남편은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시누이 역시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저 서로 곁눈질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워했죠.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통화할 때 자동으로 녹음이 되도록 설정해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지갑 폰 케이스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화 끊을 때 종료 버튼을 누르시는 게 아니고 지갑을 덮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랑 통화하셨을 때 제가 아직 안 끊었는데도 통화가 끝난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 얼떨결에 시어머니가 시누이랑 둘이서 이야기 나누는 걸 엿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것들이 남편을 완전 ATM 기기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법이잖아요. 과거 남편이 투병했을 시절에 헌신적이었던 것도 맞겠지만 이제 남편이 대기업 들어가서 잘 버니까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밥줄 빼앗겨 버릴 수는 없지. 결혼부터 반대하면 우리랑 의상해 버릴 수 있으니까 잘 따라주는 척하면서 파혼시키든지 이혼시키든지 해버리자. 우리가 이제 와서 돈 벌어먹고 살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생활비는 계속 받아내야지. 그니까 여태까지 돈 걱정 없이 살았는데 무슨 날벼락이냐고. 근데 올케 그년도 보통 아닌 것 같아 보여서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줄지는 모르겠네. 우리가 은근히 괴롭히기 시작하면 나만 할 턱이 있거냐? 이간질하면 돼 이간질. 우리는 둘이고 그 며느리녀는 하나잖아.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자 남동생이잖아요.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데 본인들 이익 챙기자고 불행을 바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뻔히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잔머리 굴리는 걸 아니까 비웃어주고 있었어요. 결혼 전까지 남편이 잘 막아주고 있는 것 같길래 남편 하나 보고 결혼한 거였죠.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해주는 게 좋았거든요. 진짜 시댁 식구들이 기생충인 것만 빼면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저리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추자고 저한테 의논도 없이 신혼여행에 끌고 오는 거 보니까 참아줄 수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제가 두 귀로 똑똑히 다 들었다는데도 모함이라며 날뛰었습니다. 게다가 남편까지 제 말을 믿지 못하더군요.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 이거 다 모함이다. 아무리 시댁 식구가 불편해도 그렇지. 네 남편은 내가 낳은 아들인데 갈라놓으려고 해. 이 불려시 같은 년이. 당신 정말 실망이야. 나한테 화가 났으면 그렇다고 하면 되지. 왜 우리 어머니랑 누나를 이상하게 몰아가는 거야?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인데 신혼여행 따라가는 걸로 이렇게까지 싫은 티 팍팍 내는 게 섭섭하다. 아휴, 아직까지도 상황 파악이 덜 됐나 보네. 이렇게까지 얼빠진 인간들일 줄은 몰랐네. 설마 내가 아무런 증거 없이 폭로할 거라고 생각한 거니?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랑 시누이 모두 얼굴이 사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저한테 삿대질하면서 나무랄 때는 언제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해져서 남편의 눈치를 봤죠. 남편은 핏기가 가신 채로 배신감에 벌벌 떨며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노려봤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남편의 눈을 피하면서 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시누이는 몸을 날려가면서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들었는데요. 제가 옆으로 쓱 피해버리니까 바닥으로 넘어졌어요.
아프다고 무릎을 문지르는데 비웃음밖에 안 나왔죠. 시댁 식구들이 지들끼리 어떤 언쟁을 하든 이제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를 툭 치며 통보했어요. 나는 이제 당신이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셋이 알아서 잘해봐. 혼자라도 여행 다녀올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으며 눈물까지 고였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시누는 어지간히 철이 없었어요. 아유, 우리가 해명은 할 테니까는 같이 비행기는 타자. 비행기 티켓 값이 얼만데 그거 아깝지도 않어. 이왕 얘기 나눌 거면 휴양지 가서 기분 가라앉히고 진솔하게 말해보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뭔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저를 완전히 호구 취급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건 관심도 없고 오로지 돈만 뜯어낼 궁리하셨다는 게 어머니랑 누나가 할 짓이에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당당하게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같이 여행 가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남편이 분노하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에게는 홀가분한 마음만 남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휴양지에서 푹 쉬고 돌아왔어요. 누군가는 혼자 다녀온 게 씁쓸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오히려 인생 최고의 힐링 여행이었습니다. 리조트 수영장에서 여유를 즐겼고 피로가 다 풀리는 마사지도 받았어요. 근처에 유명한 선셋 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저녁에는 노을을 만끽했죠. 행복하게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역시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왔다면 이 정도로 편안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결심하길 잘했다는 확신이 가득했던 거예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전 남편은 이대로 갈라설 수 없다며 애원했습니다. 이제 나도 우리 집 식구들한테 완전히 정남이 떨어졌어. 다시는 당신하고 마주하게 할 일 없을 거야. 나랑만 둘이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미 우유부단하고 미련한데 멋대로 결정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다 봤잖아. 내가 당신이랑 같이 살 마음이 남아있겠어? 없겠어? 끼리끼리니까 셋이서 평생 잘 살아봐. 괜히 엉뚱한 여자 하나 고생하게 만들지 말고. 당신 혼자 여행 가 있는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고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그니까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내가 잘할게. 하객 다 불러서 결혼식 올려놓고 헤어지자고 마음먹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나도 어려운 결정한 거야. 그만큼 당신이랑 남은 인생 같이 살아가는 내 앞날이 구릴 것 같다고. 당신은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니까 포기해. 전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결국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정리됐고 확고했거든요. 전 남편이 오열하면서 이제 본인한테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호소했지만 귀찮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전 남편 본인도 전 시댁 식구들한테 많이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파혼하면서 최대한 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해 주더라고요. 신혼집을 채웠던 가구까지도 모두 제가 가져가기로 했답니다. 물론 전 남편은 그 사이에 제가 마음을 돌려주기를 기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얄짤없었죠. 당신도 그만 이용당하고 알아서 좀 살아봐. 어릴 때 많이 아팠기 때문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알겠는데 당신 가족들은 전혀 고마워하고 있지 않잖아. 당신이 그렇게 빨대 꽂혀 있으면 앞으로도 누구랑 만날 수 없고 평생 외로울 거야. 전 남편은 결국 느낀 게 많았나 봐요. 전 시댁 식구들한테 생활비 지원도 끊었고 완전히 절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시댁 식구들도 얌전히 수용할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전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시댁 식구들이 회사 로비까지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체면에 먹칠이라도 하려는 듯이 진상짓을 했다고 하더군요. 회사 로비 한복판에서 대놓고 울부짖고 바닥에 주저앉아 난리를 쳤대요. 아유, 자식이 부모 버리면 천벌 받는다. 아니, 이 회사에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길들였길래 매정해진 거냐?
다 죽어가는 걸 겨우겨우 살려냈더니 평생 책임지지는 않고 모른 척하는 게 사람 새끼 맞냐? 이런다고 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장 병원비만 생각해도 저는 그동안 충분히 다 갚았어요. 저도 가족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싶었다고요. 그치만 밥줄 취급하면서 살아야 해요? 이제 자식 하나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전시댁 식구들은 보안팀의 출동으로 끌려나갔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칼같이 잘라낸 거예요. 다만 워낙 난리를 쳤기 때문에 전 남편은 회사 사람들한테 소문났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결혼정보 회사를 가도 새로운 신부감을 찾는 게 어렵다고 했죠. 그렇게 전 남편이 난생 처음 단호하게 구니까 전시댁 식구들은 당황했나 봐요. 급기야 저한테까지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구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혹시 제가 일할 자리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요즘 진짜 취업이 어렵더라고요. 사업 엄청 잘 되는 것 같던데 진짜로 잡일이라도 좋으니까 고용해 주세요. 제가 돈이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유 진짜. 저는 이미 충분히 능력 있는 직원들이랑 일하고 있거든요. 새로 알바 구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는 스스로 구해야죠. 왜 저한테 구해달라고 해요? 심지어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진짜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때 가족이 될 뻔했던 사이잖아요. 제가 굶어 죽기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좀. 당신 동생한테도 버려져 놓고 저한테 손 내밀면 안 되는 거죠. 평생을 한량같이 빌붙고 살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걸 뻔히 아는데 뭘 보고 일자리를 주겠어요? 구걸이라도 해보세요. 구걸이라도 하면 어디서 콩고물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약 올리기만 하고 일자리 줄 생각은 안 하니까 전 시누이도 포기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귀찮게 연락해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결혼식까지 올려놓고 갈라선 거라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부모님과 같이 지내니까 확실히 안정감이 있답니다. 부모님도 제가 곁에 있으니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요. 요즘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분과 가까워져서 연애 중이에요. 그냥 가볍게 안부 정도만 나누는 이웃이었는데 점점 호감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결혼은 아직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나이만 생각해서 결정할 게 아니고 신중히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 보고 싶거든요.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거나 혹은 용기를 주었길 바라요.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주눅들지 말고 단호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길고 좋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언제나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응원할게요.